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뭐야, 지우개가 하나도 없어?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강의 스케줄, 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시험 제도 이런 부분 먼저 보고 시작하죠. 자, 우리 과목은 지금 2차 과목에 속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이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차 과목은 민법, 부동산학, 개론. 그래서 이제 이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이론 소양 과목입니다. 이론 소양 과목이고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모두 실무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입니다. 길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시험에 있어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 이 법령 파트 쪽은 두 가지 법을 토대로 합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변호사법이 있듯이 우리도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토대로 이 법령이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는 일단 7대3의 비중이에요.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약 30%, 이 정도 출제하고 있는데 최근 시험은 계속 있잖아요. 이 법령 쪽에서 80%를 출제하고 있고 실무 쪽에서 약 20%밖에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 파트에서 지금 32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문제 과목이기 때문에 32문제가 여기 이제 법령에서 나오고 있고 실무 쪽에서 약 8개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 쪽 비중을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높여놓으면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그야말로 테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령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힐 수 있는데 이 실무 쪽을 어렵게 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우리 15회 시험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5회 때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실무 쪽을 50%를 출제했어요. 그런 바람에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높여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험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월달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월달 출발하는데 우리는 1, 2월 과정을 일단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11월달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11월, 12월 과정 기초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초 과정 치고는 상당히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좀 많이 나갔어요. 기초 과정 치고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과정보다는 조금 더 이론을 더 섞은 기본 과정이 이번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이 지내고요. 그 다음 이제 3, 4월 과정이 다시 오죠. 그래서 이제 3, 4월 과정도 일단은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과정이 진행되는데 3월 달부터는 제가 요약집으로 나가려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본서 있죠? 도저히 이거를 수업을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3월 달은 요약집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우리 2월 21일 날 시행되는 규정이 있어요.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이때 이제 요약집을 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1월 달부터 나가려고 그랬어요. 요약집을. 원고 집필은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는데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요약집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 갔는데 저지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지. 근데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국무회에서 통과하면 시켜버리면 돼요.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통과하면 시키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로 정세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확정이 되는 대로 요약집을 찍어서 그걸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제 3월달, 4월달 이론 과정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이 또 있습니다. 5, 6월 과정은 심화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인데 그럼 지금 이론을 6월달까지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원래는 6월달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이 사실은 8개월이에요. 8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요약집으로 나가니까 계속 이제 그 7, 8월까지 계속 요약집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월까지는 심화 이론 과정이 되고요. 7월 달이 되면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과정이 일대 문제풀이 과정이 일단 진행돼요. 걱정입니다. 문제집도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집은 제 스타일과 또 안 맞으면 제가 유인물 엄청 나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잘못된 문제들, 문제집이 이제 잘못돼 있으면 유인물이 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이거는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인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 8월 과정, 문제풀이 과정이 일단 진행될 거예요. 이때는 이론 요약을 합니다. 이론 요약을 하고 문제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월달, 이제 10월달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일 지금 알고 있죠? 언제요? 10월 31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9, 10월 과정이 여기 이제 추석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 10월, 10월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7주 정도가 수업이 나올 것 같아요. 7주. 그러니까 6주 내지 7주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3시간 동안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이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시험을 보시고 2-3시간 동안 이제 해설하고요. 중간에 2주 정도는 백선해 가지고 아마 100문제 가지고 2주 동안은 다시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9, 10월 과정을 끝낼 겁니다. 그럼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한 4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통상 이번에 이제 7주가 나오게 되면 5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지금 이론 과정이 되는데 우리가 11월 달 지금 지내보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까지 일단은 우리 과목은 아직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 7월 달부터 제 과목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대신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죠. 수업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최근 시험이 요 1차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1차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2차를 포기하는데 요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달까지는 1차에 계속적으로 주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 공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요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이 약 70%예요. 1차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 지금 현재 고배를 워낙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과목은 그냥 중개사법만 잘해서 대충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제 과목 공부할 시간 있으면 반드시 1차에 주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네. 눈빛들이 저 말이 맞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안 지키면 결국은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대신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또는 2차만 하신 분 있죠. 그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작년에 공부를 하셨거나 2차만 하신 분들은 전 과목 6과목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셨던 분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전체로 수업 내용을 철저히 복습해 줘야 돼요. 다. 이제부터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1차에 계속 주력해 주시고 6월 이후에 2차를 이제 제 과목을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미리 하라고 그러죠? 하지 말래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공법 쌤도 아직 하지 말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딱 덮어두고 정 불안하면 오늘 뭘 공부했지? 한번 여러만 보고 덮으세요. 그냥. 그거 애워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암기해야 됩니다. 2차는. 그러니까 수업을 쭉 들으면서 암기 천천히 해나가고 1차는 시간이 투자한 필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7, 8을 따가갖고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명심하시고 1차에 주력을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 과목 복습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과목 할 시간에 민법 하시라는 얘기예요.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민법이 안 되고선 다른 과목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꼭 돼야 돼요.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관련 내용이 엄청 나와요. 오늘. 그래서 중위선물 파트에서 이 권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서는 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 받아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요. 이건 유학집으로 지금 다음 달에 바로 3월달 정도에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 유학집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책에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수업이 본격적으로 스피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으시다 보면은 그냥 훅훅 지나가요. 훅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31회를 대비하는 거죠. 31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30회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아주 독특한 시험이 됐죠. 결론적으로. 독특한 시험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역대 합격률로 따졌을 때 가장 높았던 회차가 몇 회였느냐? 1회였어요. 합격률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85년도에 있었던 1회 시험에서 40%가 합격했습니다. 전체 수험생에. 근데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이 나온 거예요. 지금 30회 때가.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이 지금 30회 때가 정확하게 36.59%인가? 37%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회 때. 이 37%라는 얘기는 결국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예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37%가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대 두 번째예요. 지금. 역대 두 번째입니다. 물론 절대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1회 시험 때는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했고 작년에 몇 명 합격했대요? 2만 7천 명 정도 합격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29회 때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29회 때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주 작심을 하고 공부한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진 그런 영향도 있었고 2차 과목이 약간 쉬웠죠. 우리 과목만 빼고 약간 쉬웠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합격률이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그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시험이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해서 20% 내지 30% 사이에서 합격을 시키거든요. 요 사이에서 대충 합격을 시키는데 지금 최근 시험 28회, 29회, 27회, 28회는 31% 정도로 합격시켰어요. 근데 지금 현재 37%가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31일 때는 분명히 조정을 할 거다. 그래서 기초 강의하면서도 제가 좀 더 나갔어요. 미리미리 이제 당겨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것이 일단 예상이 되면 저희도 수업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거기서 맞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학원들 지금 두 학원을 하고 왔거든요. 수업을 하고 왔는데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원래 제가 3, 4월 과정에 하는 내용 있죠. 3, 4월 과정 하는 내용을 지금 1, 2월 과정으로 당겨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중개사법은 어려워봤자예요. 어려워봤자고 어쨌든 따라오시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약간 스피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 2월 과정, 종전에 1, 2월 과정 했던 거, 요기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실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는 요 3, 4월 과정을 당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5, 6월 과정 되면 진짜로 깊이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결국은 2차에서는 승부는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 승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2차를 다시 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득점을 여기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학원생 아니죠. 다른 학원에서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 그분이 막판에 공부를 못했어요.
막판에 집안에 일이 생겨갖고 한 2주 정도를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2차를 어떻게 할까? 포기해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 일주 정도를 남겨놓고 결국은 봐야 되죠. 1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중개사법만 했대. 중개사법만. 그분은 시험에서 95점을 맞았어요. 공법 40점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채점을 해도 공법이 딱 40점 나와가지고 하나만 잘못되면 과락하락이잖아요. 탈락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딱 40점, 중개사법 95점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중개사법을 80점을 넘겨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속을 새겼던 거죠. 득점이 안 됐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중개사법은 시험장에서 최고 득점할 거다. 그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의고사 보고 동영 모의고사 그러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연습을 어렵게 하고 일단은 시험장에 가시는데 시험장에서 최고 득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험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좋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을 95점 득점하고 막판에 그러니까 공법 다 버린 거예요. 공시법 다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무조건 중개사법 한다. 그분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그 남은 그 일주일 정도에서 공법, 공시법으로 손을 댔으면은 결국 이분은 합격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 제가 뭘로 했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이 나중에 나와요. 그걸로 문제 감각이 있겠대요. 그 다음에 요약집은 쭉 계속 암기하고 다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쨌든 운은 좋았습니다. 중개사법에서 95점 맞아버리면요. 불합격하게 되면 결국은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35점이나 남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법 40점 맞았다 하더라도 20점, 15점이 또 남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시세법 45점만 맞아도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선택을 참 잘하신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년을 좌우했죠 지금. 1년을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믿고 따라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2차는 승부를 거시고 근데 이제 그 1차 과목이 안 되면 결국 2차를 포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1차에 꼭 주력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머지 내용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그 우리 진도 어디서부터 나갈 거냐면 52쪽 있죠. 52쪽.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이 개론, 금요일이 공법. 4시간씩 했나요? 이제 4시간씩 하는 거죠? 저만 3시간 합니다. 저만. 근데 저도 1시 반 전에는 끝나기 힘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시 반 전에는 끝나기 힘들, 아닌데. 1시 반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줄을 그렇게 잡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럼 공인인증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이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 2문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현재 요 공인인증사 제도에서 52쪽에 지금 여기서 그 교육제도가 실려있기 때문에 교육제도까지 하면 이제 일단 3문제 비중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시험제도에서는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건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시험에서는 하나 정도 내는데 일단은 2개 정도 내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53쪽에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오죠.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4조 자격시험 1항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에요.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3항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영제 3조가 실려 있거든요. 영이요. 대통령령이에요.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제 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심의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밑줄 하나 그어놓죠. 요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작년에도 물론 물어봤죠. 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시험 시행 기관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시험의 주관처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칙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누군지는 아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도별로. 그러면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결을 미리 거치게 돼 있어요. 미리. 자, 그럼 원칙과 예외가 이렇다.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라는 점, 예외적 시험시행위원회 국장이라는 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근데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걸 위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위탁 시행체는 우리 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죠. 여기서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고, 그 공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인데 이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를 염두에 둔 거예요. 토지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준정비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두는데 그래서 현재 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는 위탁시행체다. 그럼 시험을 이렇게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모두 관보에 고시한다.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 어려워질 거라고요? 쉬워질 거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되고 있는데 이자가 지닌 업무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합격을 하면 자격증 받아야 되죠. 자격증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 교부권자가 바로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이자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민녹지를 여기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주민녹지가 인천에 있다. 그럼 인천광역시장이 교부하는 자격증 받으신다는 얘기죠. 경기도에 두고 계시면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내가 그럼 인천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다. 그럼 인천시장과 평생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내 자격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할 권한은 오직 교부권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인천시장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럼 시험시행기관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시험의 출제. 이제 출제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출제위원회 개념을 가끔 놓치시는 분이 있어요. 출제위원회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 자가 바로 출제위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문제 출제 방식이요. 문제은행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문제은행식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중개사법을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잖아요. 그럼 중개사법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위촉이 됐다. 그럼 3명이 들어가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3명한테 이제 40문제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30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수는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문제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3명이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출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탈 100문제가 나오면 다른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이 다른 출제위원이 이 중에서 40문제를 선별을 해냅니다. 40문제를. 그리고 요 40문제가 선별이 되면요. 이게 모의 테스트를 현재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3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낸 문제를 모두 유출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낸 문제가 40문제 모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뢰도 때문에 문제은행식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출을 이제 해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약 30명 정도 차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은밀히 차출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31일 대비하니까 30회 합격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조용히 차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박 9일 동안 합숙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부산의 모 호텔에서 모의 테스트를 다 거치는 거니까 여기서 잘못된 문제, 난이도 전부 다 조정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30회 시험 때 오류가 나왔죠. 1차에서 한 문제, 2차에서 한 문제. 그래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중에요. 오류가 가장 많았던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모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엄청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의. 이거 문제 잘못됐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출제위원회 개념이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출제위원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겠죠.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제 성향을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원에 강의 격리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문제를 메일로도 안 보냅니다. 메일로도. 해킹 때문에. USB로 직접 출력해갖고 사람이 전달해요. 직접.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이제 고치는 건 누가 들어가냐면 부산의 모 호텔로 가고 8박 9일 동안 우리 모의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시험 보는 날 나와요. 시험 보는 날 올라오시는 거예요. 수도권 사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출제위원들은 먼저 들어가요. 먼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이제 2, 3주 전에 먼저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쫙 뽑아가지고 선별을 쫙 하고 문제 검토 딱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들어오면 나눠주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난이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문제를 수정해내고. 나중에 모의 테스트 혹시 선발 내시면 학원에 얘기는 하고 가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하지 말라 하거든요. 주변에.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랬는데 이제 다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나 들어갑니다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중개사법은 반드시 제 요약집 갖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별표 쳐놓은 거 문제 이거 이렇게 고쳐라 하고 고치라 하세요. 아셨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출제위원회 개념은 이렇고요. 그럼 출제위원회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그러면 출제는 위촉 금지해야 되죠. 그래서 요 신뢰도자 출제위원회 위촉 금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자는 출제위원회 위촉될 수 없어요.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돼요. 그래서 위촉 금지 기간은 5년이다. 일단은. 그리고 2번은요.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이나 다른 시험 시행기관 모두 통보하고요. 그 소속 기관장한테도 모두 통보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장이나 총장, 대학 총장이 모두 통보해 주고요. 그럼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이분은 5년간 위촉 금지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서부터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신뢰도자 출제위원 위촉 금지 기간 몇 년이라고요? 5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출제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응시 자격으로 가볼까요? 그 55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못 보는 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응시 결격이라 부르고 있어요. 시험을 못 보는 자. 정확히 딱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3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갖고 있죠. 면허 취소하면 몇 년 응시 못한다고요? 1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리고 취소하면 2년. 우리 몇 년? 3년이에요. 그래서 자격 취소해버리면 3년간 응시를 못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린 분이 있죠. 이분이 부정행위자예요. 시험 부정행위자. 이분은 5년간 응시를 못하게 됩니다. 무려 5년간. 그러면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국적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예요?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이에요? 18세예요? 19세예요? 예? 아주 헷갈려 죽겠죠. 우리는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만 19세. 선거 연령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선거 연령 지금 현재 18세로 낮췄죠. 이제 고3들이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그럼 딱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전과 사실이 있네요.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국적, 연령, 성별, 학력 따진다 따진다? 안 따진다.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요게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두세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전과 사실이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순환 지금 하신 분이 계시니까 기억을 잠깐 살리고 갑니다. 자격 취소했어요. 그럼 자격 취소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인천시에서 시험을 보다가 인천시장에게 부정의로 적발했거나 또는 자격 취소했다. 인천시장에게. 그럼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한 자 동네방네 소문 다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시행 기원양은 다른 시험시행에 모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의사에게도 모두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며칠이었어요? 5일. 좋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으신데? 5일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격을 취소를 했어요. 그럼 며칠 내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고요? 5일.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이 점이 되시고. 여기 시험 부정의자 있죠? 야도 그럼 동네방네 소문 다 내요. 그래서 시험시행 기원양은 다른 시험시행에 모두 지체 없이 다 통보하게 돼 있고 이자는 부정의 처분 받는 날부터 5년간 응시하기를 정의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요 점 이해하시고 요걸 기억해야 돼요. 5일 내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이 점. 자, 그럼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로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시험 응시. 그럼 시험에 응시가 나오는데 56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 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8월 중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휴가를 잠시 다녀올 거예요. 시험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학원이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드려요. 몰랐어요? 한 3일 내지 4일 드려요. 쉬고 오시라고. 근데 못 쉴걸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응시원서 접수해요. 바로.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이제 10일간 인터넷 접수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학원에서 다 접수 받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응시 수료 모두 받아놓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8월 중순에 일단은 접수를 하는데 그때 응시 수료 내야 되겠죠? 응시 수료를 냅니다. 물론 이제 사진도 내셔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 데이터가 산업인력공단에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 지금 올해 몇 년째인지. 이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접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뭐 지자체 조례냐 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조례냐 이것 때문에 작년 시험에서 우리가 낭패를 한번 봤는데 일단은 그 우리는 응시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하는데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1, 2차 동시응생은 지금까지 계속 28,000원이에요. 1차만 응시하신 분들은 이제 13,700원, 2차만 응시하시면 14,300원. 그래서 도합 2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응시료 반환 규정. 그래서 이 응시 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이 있는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로 10일간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했다가 내가 10월 31일 날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럼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액을 다 환불해요. 전액 환불합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이에요. 7일 내 접수를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60%는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이에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50%는 돌려받아요. 그럼 시험장에 안 가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버리면 그때는 50%는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월 31일 날 시험을 보는 거니까 내가 접수를 취소하는 거 이것까지는 언제까지냐면 10월 21일이에요. 10월 21일 밤 12시까지. 이때까지 이제 접수를 취소하면 일단은 50%는 돌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응시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걸 이해해두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응시표를 뒤집어 보면 된다. 응시표에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22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22회 때도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뒤집어 보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답을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분들 나온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긴장을 하는지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풀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하기사 시험장에서 제가 그 얘기 했죠. 예전에 몇 회였더라? 11회인가 12회 때 1번 세법, 2번 공시법, 3번 2번 등기법, 3번 지적법, 4번 세법. 지그재그로 낸 거야. 공시세법을. 우리 2차 과목에 공시세법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냅니다. 지금은 1번서부터 24번까지 공시법, 20 맞나요? 25번서부터 40번까지 세법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고 있는데 11회인가 12회 때 지그재그로 냈어요. 1번 등기법, 2번 세법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냈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그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나와서 알았대잖아요. 지그재그로 나왔다는 거를. 얼마만큼 정신이 없이 푸는지 아시겠죠? 닥치는 대로 풀어대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합격했게요, 못했게요? 물론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근장을 그만큼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응시술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시험에 시행이 나오죠. 57조. 찾았습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다만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기 곤란하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1회 시험이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1회 시험이었고 지금 우리가 31회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1회 시험이 2020년. 이게 숫자가 좋은 거예요? 다들 숫자 좋다고 그러대? 2020. 그죠?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술술 풀려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2020년 시험이 30일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해도 35년 아니에요, 지금. 그럼 시험이 매년 치러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7, 8, 9회. 95, 97, 99. 그래서 2년에 한 번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때는. 그 시험을 1년에 2번 치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겠죠?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 15회 추가와 16회 시험이 2005년도에 같은 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은 2005년도 5월 달에 있었고 16회 시험은 그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년에 2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유일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시험 공고가 나오는데 시험 공고는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인데 시험 공고는 2번 나오는데 저는 이걸 계략사항 공고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계략사항 공고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산업인력공단 공고 낼 때 이게 예정 공고라고 불러요. 예정 공고. 계략사항 공고를. 그래서 계략사항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매년 2월 28일까지. 이때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그럼 시험 일시는 우리가 10월 30일로 알고 있죠.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매년 2월 28일까지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냅니다. 세부사항 공고를 다시 한번 내는데 이걸 산업인력공단은 확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확정 공고. 그럼 요 세부사항 공고는 이건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데 시험 보기 전이에요. 시험 보기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다. 며칠 전에 한다고요? 90일.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동안 관행으로 봤을 때 7월 말 있죠. 7월 약 한 25일 정도? 그러니까 7월 25일 정도에 확정 공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쯤 나오고 바로 휴가 갔다 와서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진행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번이 나온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험 방법이 나오는데 요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참고만 해 두시는데 알고만 가죠 뭐. 우리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죠.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이 원칙이에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거 이해해 두세요. 동시 시행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시행이 원칙이다. 그럼 1, 2차를 구분 시행한다는 얘기는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2차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1회서부터 30회까지 구분 시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같은 날에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근데 구분 시행 원칙이라는 것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자 결정에 대한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되죠. 이게 나왔으니까. 58쪽이에요, 지금. 그러면 1차 시험에서 우리 과락 따지죠. 과락은 40점 미만 과목에 나오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과목이라도 37.5점 이하가 나왔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40점 미만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거는. 그럼 과락 없이 1차 평균 50점 득점했어요. 2차 평균 70점 득점했습니다. 이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동시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무효 처리하죠. 그래서 이건 불합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못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수별로는 절대 못 빌려준다. 그 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과목은 일단 평균 6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단은 합격인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이렇게 공고가 되면 이건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 과목은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다시 올해는 2만 명을 뽑겠다라고 공고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2차 과목에서만 상대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1차 과목은 무조건 이론 수양 과목이기 때문에 평균 6점을 넘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그 점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그럼 우리 과목을 만약에 시험에서 60점을 득점했어요. 우리 과목을. 합격한다, 못한다? 못한다. 100% 못합니다. 우리 과목 시험에서 6점 득점하면요. 이분은 절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법을 6점 득점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합격 못해요. 100%. 만약에 내가 우리 과목을 60점 득점하고 합격하신 분 있잖아요. 절 찾아오세요. 제가 저녁을 따끈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6점 갖고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이 점수 갖고는. 그럼 10점을 올렸다. 70점 맞았어요.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70점도. 그럼 70점 맞아도 우리 과목 70점 맞으면요. 결국은 한두 개 차이로 불합격할 거예요. 분명히 불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과목을 득점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다른 과목을 득점 못한다는 얘기예요. 2차에서. 그럼 몇 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될까요? 8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 시험에서 계속 우리 과목을 또 80점 이상 득점하고도 불합격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점도 상당히 불안한 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주고요. 물론 77.5점을 맞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죠, 또 거꾸로. 있어요. 그런 득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득점 목표가 몇 점 이상이 돼야 돼요? 80점 이상. 그럼 80점 이상을 득점하자면은 결국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옳카봐야 되죠? 옳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 과목은 득점 목표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득점을 못 해버리면 결국은 고배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80점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중개사법에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절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문제 유형에. 그래서 결국은 중개사법을 득점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저로 한번 봤는데 그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죠. 5년 걸렸어요. 예? 그래갖고 40대 돼갖고 나갔어요. 참 안타까운 분이었는데 저한테 2년을 들으셨죠. 그분이. 2년을 듣다가 그분은 모의고사 보면요. 이분이 제일 나중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모의고사 1년간 보잖아요. 7, 8번을 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우나 쉬우나 계속 60점 돼야. 중개사법이. 남들은 막 90점 맞고 모의고사 그럴 때 이분은 그래도 혼자 6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맞아요. 모의고사 볼 때 제일 정상이 그거예요. 쉬울 때는 훅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과락 맞아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하다가 중개사법을 65점을 결국 못 넘겼어요. 실시험에서. 결국 2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나랑 코드가 안 맞다. 한민호 저놈하고는 절대 안 맞아. 그리고 다른 학원 가셨지. 다른 학원 가셔갖고 2년을 또 하신 거예요. 2년을. 그리고 또 다시 왔어. 5년 차에서.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지. 5년 차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렀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실은 다른 학원에서 더 하고 왔는데 저는 중개사법 도저히 득점이 안 됩니다. 이거. 중개사법 아직도 안 포기했느냐? 어? 포기를 아직도 안 했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하라고 내가 진작 얘기했거든. 2년차 가면서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중개사법. 포기해라. 공법을 해라. 그게 더 쉽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분이 5년차에서 이제 중개사법을 버렸지. 버렸습니다. 중개사법 버리고 공법, 공시세법을 이제 주력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시험에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사실은. 중개사법 몇 점 맞았더라? 65점. 공법 67.5점. 그리고 공시세법이 60점이 조금 넘었던가?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끝내고 갔어요.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가장에 더군다나, 그 집에 있는 분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5년 동안.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중개사법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그런 분이 있어요.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민법 잘하셨겠어요? 잘 못했겠어요? 잘 못했어요. 희한합니다. 1차 과목에 민법을 잘하시잖아요? 그럼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을 잘해요. 1차 과목에 민법을 잘하시면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을 잘합니다. 1차 과목에 개론을 내가 좋아하시잖아요? 개론. 부동산 개론. 나는 민법이 도대체가 이게 남의 나라 말 같다. 근데 개론은 잘 들리는 거야. 개론이 재밌어. 오히려. 이런 분은 2차 과목에서 공법을 훨씬 더 좋아해요. 좌뇌가 발달했느냐, 우뇌가 발달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 두 개 다 발달하면요, 이상한 사람이요. 그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젊은 애들 얘기 그만해야지. 4차원이라고 그러죠. 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또라이라고 그러고.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11월 11월 과정을 들으시면서 나는 개론이 더 수업이 더 편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중개사법 어려워요. 2차에서. 그러면 개론을 좋아하시는 분은 훨씬 시험에서 불리하네? 맞잖아요. 우리 과목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공법을 잘하면 된다고요? 공법을 잘한다고요? 공법을 좋아한다는 얘기지 잘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난. 좋아한다고 그랬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공법을 또 100점 맞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다 공법 100점 맞는 처음 봤다. 그것도 여자분이.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공법을 100점 맞는 분을 봤어요. 내가 여자분이 그것도 27회였던가? 27회 때인가 26회 때 공법을 100점 맞았어요. 공법을. 중개사법은 그냥 대충 맞고. 그분은 공법 팬이었어. 1차 개론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2차 공법을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야. 민법하고 중개사법은 아주 보기를 뭐같이 봐. 예. 어쨌든 근데 그분은 공법을 100점 맞았어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강의 여태까지 하면서 공법 100점은 처음 봤어요. 중개사법 100점 많이 나와요. 100점 많이 나옵니다. 중개사법은.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그쪽 이제 개론 쪽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전공을 또 이 경영이나 이제 경제나 무역이나 이쪽을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개론에 중점을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중개사법이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해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열의 9, 그러니까 99%는 다 중개사법 잘 한다고 그랬죠? 1%만 그래. 1%만. 그 1%.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8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공고 있지 않습니까? 59쪽에 합격자 공고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은 10월 31일 날 시험을 보시고요. 합격자 공고 언제 예정돼 있어요? 12월 2일. 12월 2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지금 합격자 공고 12월 2일 날 하겠다고 예정 공고 나왔어요,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 이때. 그럼 이때로부터 자격증 줘야 되겠죠? 자격증 교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를 이해해 주시는데 시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죠? 그럼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자격증 교부는 몇 달? 1개월.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달 내주게 돼 있다. 한 달. 그럼 여러분들은 9월동에 있는 원래 시청 다녀와야 되죠? 9월동에 있는 시청 다녀와야 되는데 그 각 시군구로 뿌려줘요. 그럼 12월 2일 날 발표하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내가 사는 구청 있죠? 구청에 가시면 자격증이 와 있어요. 거기 찾아오시면 되고 먼저 찾고 싶은 분은 시청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택배 배송 요청하면 돼요. 우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간다는 점, 한 달 내 준다는 점, 59쪽 맨 밑에 있죠? 이 점 일단 또 이해를 해 두시고 한 달 내 준다는 거. 그럼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갖고 오다가 택시에 놓고 내려버렸다. 그러면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이때는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내게 돼 있다는 거 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자격증 관리란 말 나와 있는데요. 거기 공인중개사 자격의 의미는 참고하시고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62쪽에. 그러면 자격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 이게 양도죠. 양도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줍니다. 대여입니다. 물론 양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금지고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있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합니다.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A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자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A가 B한테 자격증 대여한 거 똑같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금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럼 대여받는 행위도 금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는 것도 모두 금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해서 아버님께 중개사무소 열어줍니다. 이거 대여 아니에요? 대여 맞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자격을 취득해서 처한테 중개사무소 열어주는 거예요. 대여다 아니다? 대여다. 어쨌든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취득한 분이 직접 써야된다는 얘기죠. 이거 유상 무상 따질까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줘도 모두 대여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제재를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는데 자격증 양도대에 걸렸어요. 이 자격 살려줄 일이 아니죠.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한다. 자격을 취소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걸 여러분들은 1-1로 기억하시던데 1-1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함과 동시에 고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1-1이에요. 이때는 이걸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판례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나오죠. 자, 우리는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 사칭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명함, 출판물, 간판 어느 곳에도 공인사란 말을 쓰지 못한다. 쓰게 되면 자격사칭이 되고요. 자격사칭에 걸리게 되면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명함입니다. 이게 명함인데 이 중개사무소의 사무가 특이하게 부동산 뉴스였어요. 부동산 뉴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격증이 없거든요. 근데 대표하고 이렇게 써갖고 다녔어요. 이거 사칭이다 아니다? 이 명함 받았을 때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위험성이 있다. 그럼 이건 사칭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칭이 안 되려면 앞에다 뭐 갖고 써갖고 다니냐 아니면요. 중개 보조원 대표 이렇게 파갖고 다니면 됩니다. 없으시게 생겼죠? 자격증. 그죠? 제가 민법 교수님들은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보도를 못했습니다. 민법 교수님들은 민법밖에 몰라. 근데 2차 선생들은 또 대부분 자격증 갖고 있죠? 예. 제가 얘기했던가 모 중개사법생이 지금 15년째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그것도 중개사법 선생이. 현재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래 가서 시험 보고 오는 거야 맨날. 어쨌든 좋습니다. 그 판례 소개한 거예요. 거기 63쪽에 유사명칭 사용이라고 판례에 나와 있죠. 이 판례 이해해 주시는데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사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밑줄이죠.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밑줄 쫙.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기억해 주세요. 네. 이건 사칭으로 처벌한 예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